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삼형제 조합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할 때 카메라 앵글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소갈머리가 없으면 좀 부담되겠어요. 위에서 막 비추네 카메라가. 자신 없으신가? 아니 또 풍성하신 것 같아요. 점점 없어지죠, 사실은. 네. 자, 뭐 그렇게 위에 소갈머리는 소갈머리고 그렇게 뭐 하여튼 요즘 기분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뭔가 하여튼 찜찜해.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속보 나온 거 보면은 네.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하고 쿠팡 의혹 사건 이거 두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이거는 상설특검을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동안 한 번도 활용이 안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네요. 예. 그러니까 상설특검은 규모는 어쨌든 조그만데 이게 그렇게 크게 뭐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처럼 크게 벌일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큰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또. 예.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앞으로 좀 지켜보고 어제 밤에 오늘 새벽인가 하여튼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여튼 느낌이 예감 영 하여튼 찜찜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부터 좀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다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임성근 사령관만 이제 구속이 됐고 한 명만 구속됐고 나머지 이종섭이나 김계환 같은 경우는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영장이 받아들여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7명을 한꺼번에 청구를 했잖아요. 예. 근데 죄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영장이 청구가 된 거고 임성근과 최진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그때 그렇게 물살이 세고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서 수색 작업을 하라고 시켰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시킨 게 업무상 과실이다. 그로 인해서 최상병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나오게 했다라는 책임을 묻는 거. 그거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령관은 사단장이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대대장의 경우에는 그 사단장이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뭐 구속까지 기각은 내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제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문제는 직권남용죄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세간의 관심이 더 큰 부분은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요? 이게 이종섭 전 장관이 아니고 그 위로 더 올라가야 될 사건이란 말이에요. 직권남용죄는. 윤석열 그래서 김건희한테. 결국엔 권력 최고위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건인데 기각 사유로 볼 때 특검의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기각 사유예요. 사유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은 뭐 이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소명. 그러니까 영장 재판 단계에서는 증명이나 입증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그거보다는 정도가 좀 낮지만 소명이라는 게 뭐 약한 정도의 입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인정되는데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당장 구속하기보다는 불구속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영장 재판 말고 본안 사건 재판에서 다퉈봐라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문구의 내용은 의미는 이게 과연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불구속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저게? 예. 아니 제가 그냥 과문한 법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소명되지만은
이 얘기로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난 그래서 아니 소명이 되는데 왜 공범들을 갖다 놔도 말 맞추면 어쩌려고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저기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는 것은 뭐 최상병이 수색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거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당시 박정훈 대령이 뭐 수사를 해서 누구누구를 입건해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던 거. 예. 근데 뭐 이첩이 갑자기 돌아오고 보류되고 예. 뭐 기록을 찾아오고 뭐 이런 과정에서 대충 뭐 당시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이나 이런저런 관여가 있었던 사실 그야말로 팩트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근데 다 알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따져볼 때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냐? 갸우뚱 이런 의미예요. 맞아. 사실은. 사유가 저게 그걸 의미한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법원의 지금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지난번에 박성재 기각 나올 때도 예. 범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빼줬거든요. 박성재가 그러니까 이 계엄을 위법으로 생각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성재 이거지. 입장을 수긍해 주는 거죠. 인정해 그렇지. 주는 거죠. 그것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영장 발부될 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예. 도주의 우려,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예. 있으니까 뭐 구속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건 좀 사실관계만 인정되고 법리는 좀 갸우뚱하다. 예.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불구속한다. 지금 이렇게 빼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혜병 특검이 원래 세 가지 영역의 수사를 합니다. 하나가 이제 최혜병의 죽음에 관한 이제 업무상 과실 예. 이제 치사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수사 외압. 예. 이게 이제 본 뼈대죠. 그렇지. 그리고 뼈대고 권력형 수사는 결국에는 구명 로비. 예. 누굴 통해서 그럼 윗선에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수사 외압을 만들어냈냐. 예. 이 후반부의 두 가지가 사실 최혜병 특검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지금 수사 외압 단계에서 이종섭 이하 지휘 라인 예. 여기를 지금 다 기각을 5개를 영장을 다 기각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수사 자체를 지금 사법부가 그 동력을 깎아먹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이건 지금 똑같이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7개를 영장을 다 기각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임성근 하나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형태의 이거는 전 상당히 저는 정치적인 고민을 한 결과물 아니냐. 전 굉장히 이 시그널은 우리가 지금 이 법원을 정상 상태로 규정할 거냐 예. 아니면 비정상 상태로 규정할 거냐에 저는 매우 중요한 전 시금석이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정재우 부장판사의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다 수사 개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수사 외압, 수사 개입 이 처벌 못 한다는 거거든요. 갸우뚱하다는 거거든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예. 이거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인식을 지금 보였다. 예.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이게 아까 그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 시금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비정상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 저는 지금 조이대 체제 하에서의 이 영장 정남 판사들이 보이는 행태는 예. 전 이거는 어느 법조인이 보더라도 매일 영장 나오는 거 가지고 가슴 졸여하고 기각 사유 설명해 보라 하면 설명을 못 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은 전 지금 사법부가 이 사법 불신이라는 문제를 인식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마이웨이 그냥 본인들의 길을 가겠다라는 하나의 저는 그냥 자신들의 그 선전포고 국민들에 대한 전 이렇게까지도 저는 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어쨌든 지난번 박성재 그 구속영장 기각된 거부터 아까 조금 전에 기각 사유도 봤지만은 하여튼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저런 상태 저런 혐의가 구속이 안 된다는 거야? 갸우뚱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요즘 사법부가 그 의심을 많이 받잖아요. 지난 국감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국감에서도 법원장들이 계엄이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해.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황당했죠. 예. 뭐 헌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그 포고령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게 이거는 합법이라는 거예요? 포고령은 더 황당하죠. 예. 그 포고령 한번 좀 띄워봅시다. 포고령에 보면은 일단 저 첫 번째 일체 정치 활동 금지한다. 저거부터 시작해서 또 3번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5번 전공의 그때 의사들 한참 그 파업했었으니까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아니 판사라는 분들이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들이 저걸 보고 이게 포고령이 이게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거 판단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저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 게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예.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은 그날 불법 계엄으로 인식하고 내란으로 인식하고 다 다 국회로 나와서 들어간 거죠. 막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제 기억에는 JTBC가 불법 계엄이라는 규정을 가장 먼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법을 그렇게 공부했고 또 최고법원의 구성원들은 그 계엄의 합법성 여부도 판단을 즉각적으로 못 해낸다. 그래서 천대엽 초장의 말은 되게 심각하죠. 합법이었으면은 인계할 조치를 그러니까. 검토하고 예. 뭐 불법이면 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을 지금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우리 사법부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권력자에게 부당한 방법에도 협조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니냐. 전 이런 의심을 사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저는 그런 답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의 판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사 같으면 누가 물어보면 그 비상기업 위원 위법이야 아니야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는 게 맞아요. 재판부라면 지금 판사라면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건 재판부가 예단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한다 예, 이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게 맞는데 예. 국정감사장에 나온 기관장으로서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예. 재판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아니 그냥 선의로 해석하자면 예. 판사들이 워낙이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게 몸에 배어서 이게 위법하다 내지는 위헌이다라는 것을 종국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그런데 이게 뭐 일반 그야말로 우리가 삼겹살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천대엽 법원행정실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때 놀란 게 만약에 이게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절차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 매우 심각한 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인식의 오류를 드러낸 상황인 그렇죠. 거고 이미 우리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그 해당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예. 주장하는 권리인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계엄의 밤을 다 같이 지내왔을 뿐만 아니라 거의 국민들은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행위로 만장일치로 판단한 사안인데 그걸 지금도 이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들의 생각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는 예. 전 이런 식의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 사법부가 보이고 있는 이상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개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건 좀 조직적인 문제라는 의심까지 사기에 저는 충분한 그런 태도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국정감사 나오는 거 보면은 하여튼 깜짝깜짝 놀랄만한 지금 이게 마음 놓을 때가 그러니까 다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자꾸 느끼는 게 엊그제 왜 그 김대웅 고등법원장 말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뉴스가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일단 정확한 워딩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먼저.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재판 질질 끌고 강자를 위해서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눈치 보고 재판 미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제 이게 느낌이 안 좋다 이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전 심각한 발언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서울고등법원장이고요. 국감장에 나와서 한 공식 발언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실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면 이론적으로도 뭐 소수 견해가 있는지 그거야 뭐 누군가 주장하면 주장하는 거지만 통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법원의 해석을 떠나서 84조의 헌법을 해석하면
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소추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제 국민들 앞에 와서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대웅 고등법원장이 국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걸 갖다 장경태 의원이 헌법 84조에 저렇게 돼 있고 일반적인 해석이 다 그렇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재판 진행은 아니다 했는데 고등법원장은 재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저 견해는 완전히 무슨 뭐 그냥 극소수설로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2심 재판부가 이미 현실적으로 추정을 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법원장은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중부정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 아니 국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놀란 거지. 지금 재판부,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본인들이 결정한 사안이니까 본인들이 이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2월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쓰면 그때부터 그 재판부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 판사가 누가 왔을 때 지금 저 법원장의 뜻대로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헌법재판소에 가면서 엄청난 혼란이 올 거거든요. 저 잘못된 법 해석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2, 제3의 직위헌 사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뻔히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사법부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건 뭐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 고법원장의 저 발언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굉장한 위험 신호가 이미 켜졌다.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그럼 가지고 있지? 전 여기에 대한 지금 대안 마련이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 고등법원장이 만약에 말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대통령 임기 중에 만약 재개가 된다고 그 법원이 결정하면 하는 거잖아요. 한다고 하면 고등법원장이 지금 담당 법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재판부가 있는 것이고 이제 법원장 그게 지방법원장이든 고등법원장이든 거기는 이제 행정의 총책임자니까 본인이 특별히 어떤 그 옛날에는 비송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왜 이름 바꿔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명해주고 이런 거는 법원장들이 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아주 예외적인 거 빼고는 다른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은 재판장들은 그 법원장들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건 아니겠죠. 재판을 안 하니까 처리, 행정의 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을 어쨌든 그 같이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죠. 어쨌든 그렇다면은 내년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내년 2월에 법원 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한 대로 지금이야 그 고등법원에서 이제 2심 항소심이 중단된 상태지만은 내년 2월에 재판부가 바뀌면은 그 재판부의 아까 말한 데 따라서 판사의 그 생각에 따라서 다시 이거 진행합시다. 재판 재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진짜? 가능성 저는 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제로. 일단. 그럼 다행인데 왜 아니 제로라고 생각해요? 이론적으로도 우리 헌법의 해석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그 규정한 취지는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은 적어도 어떤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시간을 뺏거나 여기에 신경 쓰게는 안 해줄게. 이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도 안 되는 거고 있던 형사 사건도 적어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이제 중단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사건도 중단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요. 정말 뭐 정신 나간 판사가 나 재판할 거야. 출석하세요라고 했다 손치자 말이죠. 당연히 출석 안 하죠. 그럼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해요? 방법 없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근데 출석 안 한 상태에서도 만약에 벌써 재판을 재판 재개를 지금 하고 했다라고 있잖아요. 한다면 그때야말로 이제 본인의 이제 멈출 수 없는 거죠. 폭주기관차처럼 이제 가버리는 건데. 윤석열도 지금 안 나와서 걸속 재판하는 아니 그래서 저는 재판을 정말 우리는 이제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말을 한다면 재판을 진행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하거나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그 해석을 받는 방법밖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절차로밖에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얼마나 이건 국가적인 대혼란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뭐 지기현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도 이거 예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예상을 당연히 못했고요. 한덕수 기각, 박성재 기각, 거기다 이번에 지금 최혜병 관련돼서도 임성근을 바터로 받고 예. 나머지 6명을 지금 풀어준 이 상황에서 저도 이게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하기가 싫은데 극한의 상황도 지금은 저는 대비는 좀 해놔야 되지 않는가. 이 사법부의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저는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이미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그리고 다른 죄도 아니고 우리 헌법상 명백하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삼은 내란죄로 체포영장 발부 받은 윤석열 체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론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뭐 내란죄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재판 다시 할 테니까 나오세요.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하든지 골석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될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당장 저 김대웅 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저 얘기를 했잖아요. 소추의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아니 그거는 사실이에요. 저렇게 지금 말을 네. 했잖아요.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저 말은 다시 말해서 재판에 포함되지 않는 견해도 있으니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듣기엔 그렇게 들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헌법 84조를 논외로 하고 통상 소추라고 할 때 예. 이게 소추가 기소를 기소. 의미하느냐 아니면 기소와 플러스 재판. 공소 유지까지 의미하느냐는 견해가 갈려요. 예. 소추는 소를 제기해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아니다. 뭐 이게 공소 유지까지 포함한다라는 견해도 있는 것이고. 근데 소추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견해가 갈릴 수 있는데 다만 우리 헌법 84조에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규정의 취지를 해석할 때 다수는 저 김대웅 네. 고등법원장은 저 84조의 소추를 지금 저렇게 말한 거예요. 일반적인 소추의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정말로 아주 예외설입니다. 아니 근데 예외설. 저는 지금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이미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뭐 제가 뭐 여기서 지금 그 선거법 재판 얘기 안 하더라도 이미 지금 이례적인 모습들을 보여왔고 예. 그 자체를 지금 정당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지금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힘을 강하게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해야 될 거는 조금 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좀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전반적으로 표현해 보면 국회 입법부가 사실은 힘을 강하게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법부 입장에서도 아니 그럼 국회만 힘을 맘대로 쓰냐? 우리도 맘대로 쓸 수 있는데 라고 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제 예. 걱정은. 예. 그래서 저는 서울고법원장도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지금 공무수행을 한다 그러면 어제 저런 얘기를 국감장 나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혼란을 예상을 못 한다 그러면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저건 굉장히 의도적인 발언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작심을 한 발언으로 저는 읽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해왔던 사법부 조희대 체제하에서 보였던 희한한 결정들 플러스 판사들 중에도 예를 들면 김태규, 제가 전직 판사들 이름 불러보고 김태규 내지는 뭐 장동혁, 뭐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그냥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 다 판사 출신이니까 옛날에 예. 법복 입고 있을 때는 다 점잖 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조희대 체제하에서 전면전을 만약에 하겠다고 사법부가 나온다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이 반동마저도 어떻게 그러면 제어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고민을. 대안, 대처 방법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멍하니 마음으로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그 지금 법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걸 명문화시키자.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에 그 재판을 정지하도록 그러니까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게 재판도 포함된다는 거를 명문화시키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법 개정은 확인적 의미라는 것을 그렇지. 명백히 해야겠죠. 예. 원래 이런 건데
자꾸 딴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니. 소수라도 있으니 이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예. 야 우리 헌법의 취지는 이런 거야 예. 라는 취지에서 개정한다는 걸 명확히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아무리 명확하게 하더라도 이 법 개정을 실제로 추진하면 야당에서는 거봐. 그러니까 법 개정 이전까지는 되는 거야. 그리고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주장할 거예요. 분명히. 이게 소급이다. 예, 분명히 그런 주장이 있을 거예요. 주장을 할 때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제 또 따져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법 개정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명백하게 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재판 재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제로라고 근데 이제 생각해요.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계엄 전과 후는 너무나도 다른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법부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난 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엄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들은 뭐 이상한 게 뭐 한두 가지여야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여도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상한 거를 손에 꼽아보라 해도 진짜 두 손가락 다 꽉 찰 정도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인 태도들을 너무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저 고법원장의 저 말 한마디로도 저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집니까? 지금 온통 다 저 뉴스야. 지금. 아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죠. 예, 예. 국민들이 불안한데 사법이라는 게 원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관인데 사법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게 이건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법의 취지와도. 예. 그래서 저는 저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저는 좀 잠재울 수 있는 전 조치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0%라고 하지만 0%가 100% 되는 걸 몇 번 보다 보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당하고 나서 그때 가서 뜨거워하고서는 그때 뭘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우리 좀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 대안을 미리미리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하여튼 아니 좀 그래서 느껴져요. 제가 아까 초반부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의 사법부 오늘자 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는 저는 한번 좀 우리가 규정은 짓고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의 사법부가 정상적인데 일부 일탈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전 이런 거 논의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네, 그 뭐 굳이 불필요하죠. 차라리 뭐 그렇죠. 코스피 얘기하거나 딴 거 얘기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고 예. 지금의 조이대의 법원이 이상하다.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다. 내지는 판사들도 잠재적으로 뭐 개개인들이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잠재적으로 조이대의 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행태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은 이 불확실성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성재도 좀 얘기를 아까 잠깐 나왔었지만은 특검에서 좀 영장 재청구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새로운 그 수사 결과가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일단 영장 기각 사유가 박성재가 계엄을 이거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을 못했을 수 있다. 전 사실 그거 법무부 장관이 그거 판단 못하면 누가 하나 하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한 거는 포고령을 보기 전환이었느냐 이거는 포고령을 못 봤을 가능성이 있다. 못 봤다. 그러니까 포고령을 봤으면 혹시 위법성을 판단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포고령을 못 봤으니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야? 본인은 그냥 통상적인 계엄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법무부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라고 그냥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포고령을 못 받을 수가 있나? 아니 포고령도 받겠지만 포고령을 못 받다 손치더라도 그렇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거를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딴 거는 몰라도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는 뭐지 도대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그래서 사법부를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지금 느낌이 싸하다는 게 자꾸 그거거든요. 하여튼 뭔가 이유를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설명이 안 가려고 돼요. 그래.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특검에서 이것도 하나 좀 새로 수사로 밝혀냈더라고요. 그때 이제 박성재가 법무부로 돌아와서 실국장 간부회 했잖아요. 그때 한 국장이 그때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포고령을 그때는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봤나 봐요. 저기서 포고령 1호 1조 그러니까 아까 그 일체 정치활동을 정치활동 금지한다. 그만. 이거는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진술을 받아낸 거예요. 새로 추가로. 그러면은 이거는 그런데도 박성재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구속 사유가 추가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일단은 그 1차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로 예.
박성재 피의자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을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이 위법한 거야?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인식을 언제 했느냐, 뭐 아니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박성재는 포고령을 못 봤다고 그때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포고령을 못 봤다 손 치더라도 다른 장관들은 다 봤는데 제일 먼저가 박성재가 왜 못 봐 그걸? 아니 포고령을 안 보더라도 예. 일단 우리 헌법상 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요건이 안 돼. 전시, 전시. 사변 그렇죠. 또는 예.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예. 돼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났어요. 아니면 한 지역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나서 그렇죠. 사변이 일어났어요. 뭐 그와 비슷한 국가 비상사태였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더군다나 비상계엄을 그때 12월 3일 날 10시 22분쯤 윤석열이 카메라 앞에 앉아서 선포했는데 그 전에 박성재 당시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특히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직무실에 들어가서 42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비상계엄을 오늘 밤에 선포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무런 선포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친 짓 하는구나. 이걸 몰랐다고 법무부 장관이? 그거 어떻게 몰라? 아니 지는 몰랐다고 우기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포고령까지 보여줬다 인권국장이 이게 새로 진술이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가 또 나온 게 그 3,600명 전 사실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600명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치소에 있다는 걸 갖다 보고를 휴대폰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박성재가. 그리고 그걸 지워버렸다는 지웠죠. 거잖아. 네. 그거로 봐서는 야 이거는 빼박이네 구속이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때 기각이 됐는데 특검에서 추가로다가 그걸 법무부 분류심사과 여기서 아마 그걸 하나 봐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 있으니까 구치소에서 3,600명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내보내는 걸 범죄자들을 전시 가석방 네. 요 제도로다가 이용할 수 있다는 그것까지 문건을 작성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게 분류심사과예요. 어. 그러니까 이른바 그 수감자들이 이제 가석방 같은 거 뭐 예.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모범수냐, 뭐 이 사람이 요건이 되냐 이런 거 심사해서 그 처리하는 과가 분류심사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진술을 했다 추가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 업무를 했겠죠. 그래서 예. 이게 비상계엄으로 막 잡아 드릴 건데 그러면 수용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 있는 사람 중에 뭐 그전 같으면 가석방 대상자가 안 될 사람인데 아직 형기에 보통은 80%를 넘겨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통상의 경우엔 이번에는 뭐 형기의 반 아니면 법률대로 3분의 1 이상만 복역했으면 일단 가석방으로 풀어줘. 뭐 해서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예. 수용 룸을 많이 만들어서 막 잡아오는 뭐 당시 이재명 대표가 됐던 뭐 누가 됐던 신인규 변호사 이런 사람 막 잡아오면 집어넣자 뭐 이런 일을 검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보시면 윤석열을 둘러싼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박성재, 그 지기현 뭐 예. 이런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일반 국민들 내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법 해석과 다 다른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그 룸살롱 그것도 직무 관련성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또 지기현을 봐주는 쪽으로 법 해석을 지금 대법원이 하고 예. 있는 거고 윤리감사관이 지금도 이 판사 보십시오.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근데 아까 우리 김영남무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하고 42분 독대라고 나왔다. 왜 인식이 없습니까? 거기다가 인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이 문서 보고받고 3,600명 보고받고 왜 지웁니까 자기가? 이거 포렌식하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위법성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 문자를 그 보고를 받고 왜 지우냐고요. 증거 인멸을 한 건데. 아니 뭐 어느 정도는 맞아서 해석이 돼야죠.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을 갖다가 윤석열 주변부에 있는 박성재, 지기현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석을 해줘서 결국에는 이득을 주지 않습니까? 이익을 주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 반대쪽에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법 해석을 똑같이 해요. 절차나 이걸 똑같이 어겨요. 근데 불리하게 갑니다. 이 편향성과 이 이익에 있어서의 상반성이 정말 더 이상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에서 내려지는 이 모든 결정들이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고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정말 한계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디까지 더 참아줘야 되는 것이냐. 이 망동을.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참기가 이게 참 힘든 지경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이 매우 수상하다 그리고 느낌이 쎄하다라는 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태로 가면은 박성재 구속영장도 지금 기대하기 힘들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은 구속영장 저거 안 될 가능성 높고 더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생각도 지금 이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지금 조이대가 정점에 있는 그 사법부가 하나의 카르텔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조직적으로 지금 뭔가를 저항을 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국민은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아니면 해법 이걸 갖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해법이나 뭘 해야 됩니까? 신 변호사님 먼저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좀 그동안의 사법개혁, 그러니까 검찰개혁으로 한동안 많은 논란을 이렇게 겪었다가 그 이후로 이제 사법개혁으로 이게 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도 사실 진작에 도입했으면 참 좋았는데 한덕수 기각이 나오니까 내란특별재판부 가자고 이렇게 나오니까 늘 한 발 늦어요. 반응 그 대처 자체가. 그러면서 꼬여온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란특별재판부도 이게 지금 3월 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다는 건 6월 달이고요. 진작에 했었으면은 사실 이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너무 남는 거고 또 이번에도 지금 다 기각 나오고 나니까 그럼 다시 또 직위원 이렇게 가기가 사실은 상황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또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냐? 이거 마치 무슨 부동산 규제와 비슷해요. 집값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잖아요. 그게 정답이냐? 뭐라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현실적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좀 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와 전쟁을 할 거면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고요.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저는 뭔가 다른 뭔가 절충적인 방안을 찾든지 저는 조금 더 지금의 이 상황을 계속 펼쳐놓는 식으로 가는 것은 좀 매우 안 좋다. 그럼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 보류하고요. 전 직위원 탄핵으로 저는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직위원 탄핵. 그리고 조이대 탄핵을 지금 또 막 오늘 아침에 뭐 양분하모님 얘기하시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먼저 얘기했는데 저는 조이대까지 이것도 탄핵 전선을 넓히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일단 직위원 탄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가르마를 좀 타고 그 다음에 좀 필요한 조치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낫지 한 번에 다 하려고 다 펼쳐놨을 때는 오히려 저는 전선이 꼬이면서 많은 저는 그 내부에 이런 좀 힘이 약화되는 이런 현상을 저는 피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직위원 탄핵으로 간다면 사유는 그러니까 그 구속 취소 결정과 그리고 이제 룸살롱 그리고 그 룸살롱과 관련된 수사를 지금 법원이 방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걸석 재판할 때도 구인장 한 번도 발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어긴 것들을 다 모아서 한 대여섯 가지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전 직위원회 법관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전 역사적으로도 남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다마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직위원 재판부가 탄핵되는 그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내란 재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윤석열 지금 구속 취소는 내년 1월이 만료인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내란 재판이 중단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직위원회 직무가 정지되는 그렇지. 것이고 그 후속적인 작업은 이제 법원에서 이어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도 응하지 않고 사법부가 지연 전략으로 나온다면은 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조이대나 관련된 사람들의 저는 직무 유기의 책임을 전 더 물을 수 있다. 사법부가 그러니까 그 직위원 후임 재판부를 구성을 안 해버리면은 그냥 재판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직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것이죠. 조이대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 그 법원 재판부 그 직위원 재판부로 후임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려고 안 할 것 같은데. 조이대도 탄핵 날려야죠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구덕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거면요,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저는 타협안을 마련해서 가는 게 맞지. 내란 종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납두고 지금도 하나부터 열까지 안 되는 것만 매일 여기서 논평하고 있는데.
그 대안도 얘기한 적도 저도 한 1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는 제 스스로가 약간 앵무새가 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뭔가 매듭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재가지고 뭐 하면 뭐 어떡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예. 판사 사회는요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장이 그 누구다 하더라도 그러면 판사가 이제 3,000명이 좀 넘는데 전국의 법관 내지는 뭐 법관의 상당수 내지는 대부분이 우리 대법원장 지켜야지. 우리가 그러진 않는다. 대법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뭐 맡은 사건 이거는 뭐 누구 손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관들은. 근데 외부적으로 비춰지기에는 왜 저러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대략 한 2016년, 17년도의 경험이 판사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양승태. 예,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해서 실제로 판사들이 조사도 수사도 많이 받고 예. 압수수색도 꽤 많이 당했어요. 그때. 물론 모든 판사가 다 당한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판사가 당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른바 그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뭐 특검에 이어서 또 서울중앙지검의 당시 윤석열 중앙검사장, 한동훈 3차장 등이 한 수사,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있어서 영장이 너무 잘 나온 측면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냥 웬만한 거 직권남용죄래 그러면 저게 직권남용이 돼? 갸우뚱하는 것도 다 나왔어요 영장이. 그 무죄 나온 것도 있잖아요. 네, 그때 상당수도 나중에는 무죄 나온 것도 많죠. 그때의 경험이 지금 있는 판사들은 야 이번엔 우리가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일리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이건 아니고 불가능한 조직이에요. 판사 사회는. 그때는 얼떨결에 우리가 당했는데 예. 한번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또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윤석열 한동훈한테 당한 거죠. 그렇지. 법원 입장에서. 사실은 그 엄밀히 사람들한테 말해서. 당한 거예요. 특검과 그 중앙지검한테 예. 당한 거죠. 인물을 특정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당한 거야. 그럼 사실은. 판사 지금 법원 그 지금 조직이 그런 상태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놔두고 이 상태로 굴러가는 걸 놔두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뭐 대단히 시원찮은 얘기를 하신다고 비난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있겠습니다만 예. 여기서 또 이섭우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람과 햇볕. 이게 제가 보기엔 지금 대법원장의 탄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판사들의 어떤 그런 피해 의식을 더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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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 개혁이 중요하면 중요한 검찰 개혁을 끝내놓고 일단 이걸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 아젠다로. 뭐 법원이나 사법 개혁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걸 동시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아무리 힘센 정권이라도 버거울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좀 달래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 아니, 뭐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조희대와 지기현은 전 조금 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면 판사들이 움츠러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기현 얘기는 다르죠. 룸살롱 가는데 판사들이 그게 물론 뭐 제주도에도 또 판사들은 또 동조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걸 누가 감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기현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놈만 패야 이게 다른 판사들에게도 영향이 제한적이면서도 하나의 매듭을 짓고 그리고 지기현 얘기도 이거를 계속 놔두니까 저는 판사들에게도
우리는 견제받지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성역화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 조치도 못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사들은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영장도 아무리 검사가 청구해도 판사가 발부 안 해주면 수사는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강제력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조이대 탄핵에 너무 집중해서 워딩이 나오는 거는 서로 감정 싸움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직위원 문제는 저는 어떻게든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이 문제는 좀 정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지금도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진작에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끌어왔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좀 쏙 들어가고 다시 뭐 얼마나 이벤트 있으면 힘들어요. 다시 아니 이러고 불이라는 게 붙었을 때 가야 되는데 네. 불을 또 껐다가 키웠다가 또 껐다가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소신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실 내란 종식도 될 걸 알고서 했습니까? 그냥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거 계산한 사람은 못 나가죠 사실은. 근데 저는 직위원 문제만큼은 우리 사법부가 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외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그걸 국민들께 설명하고 아니 핸드폰까지 올해 3-4번을 바꾼 사람을 어떻게 영장으로 빗장을 막아가지고 수사를 방해합니까 법원이?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법개혁안, 내란재판부 지금은 다 스톱, 보류하고 저는 하나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성과를 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직위원 재판부부터 주유소 그러니까 습격 사건입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었던 거 분명하니 당연하죠. 그때 일단 뭐 룸사롱은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 뭐 증거가 저쪽에서 없다고 수사가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감사관이 수사로 밝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수사인데 영장을 안 내주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그때 구속 취소한 거. 그게 가장 크죠. 그때만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원복시켰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이거는 탄핵 아니 저는 헌재 가서도 그러니까 저는 좀 헌재 문제가- 재판관들도 법조인이잖아요. 네. 전 재판관들이 좀 양심을 걸고 거기도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위원 문제는 무정배 재판 헌재소장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징계이기 때문에 예. 직위원에게 법복을 입힐 거냐 말 거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쉽습니다. 불이 붙었을 때 했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은 여러 가지 좀 그 하나만. 지혜를 좀 모아서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국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고 요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잘못하다 그냥 넋놓고 있다가 또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근데 있겠다는 저는요 생각이 사법부가 두려우니까 놔두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도 있을 수 있어요. 들어서. 예. 그럼 저는 지금의 이 고통을 우리는 다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사법부가 말도 안 되는 판결 앞으로 전 더 할 걸로 보거든요. 그건 제 있어서는 안 예상은. 되는 예. 일이고.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럼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전 정말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들이 할 일 그래서 저는 내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가 있다고 매주 있다고 그래서 내일 저는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은 저거더라고. 일단 국민들이 하나씩 국민들은 국민들이 할 일을 하면 되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다시 말하기도 겁나지만은 무죄 나와서 무죄 판결 1심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이 사회가 정말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러면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망하는 건 막아야지. 그거는 망하는 길이죠.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주제 명태균하고 오세훈 이 얘기도 좀 다뤄봐야 됩니다.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7번. 예.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11월 8일 날 이제 대질신문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2번 만났다고 뭐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 그런데 왜 말을 어제 계속 아끼더라고. 그러니까 대질신문 때 다음 달 8일 날 말하겠다고. 마치 그 고소장 써놓고 고소장도 접수 안 하고 애끼듯이 그래서 본인의 말을 애끼더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눈물은 안 흘렸지만 애끼더라고. 왜 그러는 걸까? 나 그냥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찾아왔다 네. 얘기도 했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그때 김영선 의원이랑 김영선 의원도 지금 여기 같이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관여가 만났다고 되어 했잖아 본인도. 네. 그때 일단 명태균하고 김영선이 일단 지난 3월에 대지를 했었는데 둘은 그러니까 7번인가 6번인가 만났다고 김영선은 6번 만났다고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제 저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종합. 그리고 명태균 씨의 그동안의 그 많은 발언들을 다 들어보면 예. 결국 자기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자기가 문자 주고받고 여론조사 주고 이쪽은 말하지 않아요. 감춥니다. 철저히 감춥니다. 왜냐면 자기 혐의 때문에 그렇다고 전 보는데 예. 자기 외 거, 오세훈과의 관계, 그리고 오세훈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악에 받쳐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진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명태균 쪽에서 말하는 어제 그 발언만을 놓고 보면 그 진실에 부합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대지를 핑계로 어제의 자리는 좀 모면해 보자. 그래서 꼬리를 좀 어제는 내리고 있는 모습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 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준석 의원하고도 어떤 일이 있었고 홍준표도 그렇고. 홍준표 많죠. 시장하고도 더 오래됐고 뭐 예.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어땠고 내가 다 아는데 왜 나만 갖고 이래? 왜 나만 그래? 억울해. 그런 심정이었다. 근데 이게 일단 그 7번을 만나니 2번 만났냐, 이 만남의 횟수 그리고 만남의 성격,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일방적으로 그냥 스토킹하듯이 약속도 없이 불국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약속해서 합의가 된 만남이 아니고 이게 왜 그 중요한 거죠, 이거는? 글쎄, 근데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2번을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 같이 그냥 불쑥 찾아와서 불청객으로 그렇지.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주치게 됐다는 그래서 건지, 쫓아냈다 그랬어. 예. 아니면 미리 약속을 잡고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 내가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도와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서 뭐 7번이 됐든 6번이 됐든 여러 차례 합의하에 만났느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개된 게 어떤 내용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청객으로 2번 마주쳤을 뿐이다. 아니면 약속을 정해서 여러 차례 만났고 오히려 오세훈 당시 후보 측이 매달렸다. 이게 설명의 시작부터 다른 그렇죠. 거죠. 예, 예. 의미상. 시작부터 다르지 지금. 둘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서로 부딪히는 건데, 근데 지금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해관 그 목격자 중에 한 명이 지금 김영선 의원이 오늘 또 등판한. 목격자라기보다는 주선자 아니에요? 주선자. 네, 뭐 당사자 아닌가요? 당사자지 뭐, 당사자. 뭐 그러니까. 연애 편지 얘기까지 나오던데 별 얘기 다 나오던데 보니까. 그 얘기는 우리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그건 자제하고. 너무 격떨어지니까 하지 많이 말고. 떨어지네. 그건 좀 네. 하고.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은 오늘 또 등판했어요 또.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만남 횟수 뭐 그것도 얘기를 했어.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오늘. 2번 정도는 이제 명태균 씨가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같이 만났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둘 간의 얘기를 되는데 이제 명태균이가 오세훈 시장이랑 이제 만났는데 이제 저를 오라고 그래서 배석을 하게 된 경우는 있어요. 적어도 2번은 넘는다는 취지네요. 그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영선 의원의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2번 만났는데 아. 그 다음에는 둘이 뭐 얘기를 하다가 해서 하는데 오라고 해서 불러서 자기가 배석을 자기가 했다니까 갔다. 처음에 2번 만난 거 외에 네. 배석을 한 걸 또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번 잘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 말하는 게 옛날부터 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듣다 보면 뭔 말하는지를 두서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 판사 출신인데 하여튼 2번은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몇 번은 자기들끼리 하여튼 만나면 뭐라고 했다. 나중에 그런 불러서 합석을 했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 취지 일단 같아요.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의 진실 공방인데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 오세훈 건에 한해서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뭐 얻을 이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이게 굉장한 오명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감출 동기는 충분히 있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게 또 위법의 문제가 또 연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뭐 딴 사건도 더 처리를 해야 되지만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더 세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도움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말하는 습성이나 태도를 놓고 보면 어제도 국감장 나와가지고는 뭐 계속 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 조금은 수세에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도 진술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이건 사실상 현장에서는 발언 기회가 있는데도 본인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좀 인정으로 국민들 앞에는 보일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도였겠죠. 어제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제 눈물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얘기 하지 말자면서요. 아니 그 연애와 편지 말고 눈물은 뭐 해도 되지 뭐. 난 진짜 좀 슬픈 사실 얘기.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남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진 않잖아요. 근데 흘렸다는 것 같은데 그 어제 얘기 들어보고 오늘 방금 전에도 내가 그 문구를 보고 왔는데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니. 화장실에서 지하철에 많이 붙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거 보면은 명태균이 어제 운 적 있다. 송 셰프 그 만났다는 그 중국집 거기서도 질질 뭐 울었다 짰다 뭐 그랬더니 윤건영 의원이 오세훈 시장한테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는 나경원한테 이기는 그 여론조사를 좀 있어야 된다.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하고 울면서 전화했다는데 이거 거짓말이냐 그러면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 저거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걸 말한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안 울었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저렇게 빙빙 돌려서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좀 피해가는 모습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 회피성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질질 짰다라는 명태균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린 걸 우리가 질질 짰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간절히 뭐 절규 비슷하게 이렇게 좀 울었다는 표현을 뭐 질질 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윤석열식으로 치면 이제 경로. 그런 감정선을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는 뭐 경로냐 눈물이냐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중앙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을 거둔 걸 기반으로 이준석 당대표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이렇게 차례로 올라오는 빌드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사안만 놓고 보면 저 명태균 씨의 말이 좀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은 말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명태균 씨는 어제 뭐 거의 신나서 얘기를 많이 하던데 명태균 말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관련된 거 빼고는 자기 거 빼고는 근데 참 우리 말이 오묘해요. 질질 짰다. 그렇지. 징징댔다. 울었다. 좀 없어 보이는 울었다와 질질 짰다는 뉘앙스가 확 다른 거지. 그런데 명태균이 저렇게 그 말을 이렇게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거는 단어를 선택하는 건 좀 하여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진수식에서도 눈물을 흘렸다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눈물이 많으시네요. 아니 그거는 진수식에서 울 일이 아니었지. 며칠 운행도 못 해보고 운행 중단됐을 때 울었어야죠. 어제 아파트 얘기도 나와서 또 명태균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은 명태균한테 아파트 사주겠다 이런 약속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가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좋습니다. 그 말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승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아파트 안 사줘도 키 줘요. 어디 사놨습니까?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계속 상식적으로 뭘 판단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상식의 판단을 촉구하는 저 모습은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없는 일을 지어낼 수도 있죠. 뭐 정말 3인 성호라든지 없는 일을 갖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본인이 최소한 물론 이제 부재 증명은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입장을 얘기해서 이거 정치적인 공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좀 납득을 시키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면은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은 뭐 특검 수사를 핑계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할 도리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나올 생각이잖아 지금. 뭐 거의 그렇죠. 5선에 도전하는 거로 지금 뭐 비춰지죠. 지금이 그러면 굉장히 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고비겠네, 고비적 위기겠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는 작년 9월 3일인가 뭐 그때 터졌잖아요. 근데 정확히 석 달 후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궁박한 처지에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온 나라의 관심이 명태균의 입에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그렇죠. 예. 뭐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 관여가 된 거야. 뭐 어떻게 그동안 나머지 소위- 의원들도 있었고 예. 뭐 영남 황태자 뭐. 어떤 식으로 불법적으로 이게 여론 조작해 갖고 뭐 한 거야. 근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문에 이게 완전히 약간 뒷전으로 완전히 밀려 있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덕을 많이 이미 보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렇죠. 반사 이익을 얻은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 쪽에서도 예. 글쎄 명태균 관련 사건을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수사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세훈까지 들어가겠느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쨌든 대지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대지를 하는데 그야말로 뭐 이게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야 이거를 뭐 진짜 목숨 걸고 얼마나 파헤칠까라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 계엄 때문에 덕본 사람 사실 그 오세훈 시장 말고도 사실 그날 그러니까 그게 있었죠. 추경호 의원이 20억 20개 받았다는 거예요. 명태균이 그때 그날 바로 그 전날 밤에 SBS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 날 계엄이 터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쏙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뭐 사실인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덕본 사람도 의외로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김건희 특검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이 많은 건 사실인데 뭐 한두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증거 확보도 다 다를 테니까 좀 정리를 해서 이 부분도 당연히 매듭을 좀 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방에 어려운 역관에 좀 처해 있다 그렇지. 보니까 그래도 저는 뭐 어쨌든 영원히 묻을 수 있는 진실은 없지 않을까. 물론이죠. 예, 이 부분 묻히면 안 어떻게든 되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지도부 장동혁 대표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요게 좀 고비라고 내년 서울시장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은 해볼 만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 고비를 넘기길 원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확 기스가 나고선 그 바뀌는 게 그거는 그걸까? 각자 입장이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 그게 좀 장동혁 궁금해.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명태균 건이 그냥 무마가 된다면 예.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있어서 국힘 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일 수밖에 오세훈이지. 없죠. 예. 이미 서울시장을 예. 올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살아남길 원하겠죠. 원하겠다. 그럼 자기가 책임지는 지선이니까 네. 당연히 이기기를 바랄 거고 지금 수도권에는 사실 서울 말고는 경기도 이런 데 굉장히 하기 어렵거든요.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오세훈 할아버지라도 누구라도 데려다가 이길 수만 있다면은 뭐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어떤 생각에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오세훈이 만약 서울시장이 내년에 되면은 시기가 겹치죠. 사실은 내년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 대선이 있죠. 2030년에. 그러니까 잠룡도 아니고 그냥 큰 용을 갖다 키우는 걸 장동혁 대표가 원할까? 이 생각도 좀 들어갔고. 근데 일단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일단 지금 기선을 여유가 정해야 된다. 없어요. 예. 그렇구나. 일단 당장의 위기 목마름은 뭐 물은 한 잔 먹어야 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